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또 왔습니다. 당분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재용 회계사님이 저녁 먹자 그러니까 저를 팽시키고 바쁘다고 면담을 안 해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사실 뭐 언더스탠딩 대표 정도를 네. 저녁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죠, 그분은. 그래서 오늘 바람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또 상큼한 콘텐츠는 뭐냐면요. 네,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네.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오늘은 좀 특이한 부동산이더군요. 내가 살다 부동산을 네. 이렇게 과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양자역학으로 부동산을 지금 분석합니다. 네. 그래서 예. 매번 못 지키는 약속이지만 오늘은 이 프로가 입 딱 다물고 오늘 아닐 텐데 못 참을 것 같은데. 사실 못 참아. 예. 알지만 오늘은 쭉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지. 예. 예. 야. 특히 오늘 나오신 분은 이 채권 애널리스트를 하시다가 부동산 쪽으로 입문하신 부동산 네. 애널로 입문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채권 베이스로 부동산을 좀 설명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도 쓰셨어요. 아, 그 맞아요. 책도 쓰셨어요. 깜빡하고 맞아요. 책을 안 갖고 왔네. 네. 책 이따가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 책은. 하여튼 되게 요즘 네. 시장에서 꽤 베스트셀러입니다. 서점에 가면 네.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베스트셀러 저자분은 모신 겁니까? 근데 오늘은 뭐 책 얘기보다는 네. 하여튼 부동산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바로 잠깐 광고 예. 보는 동안에 안승찬 기자가 입은 후드티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바로 카키색이라고 하는데 이 네. 프로가 자꾸 쥐색이라고 지금 놀려가지고 주색 아닙니까? 그럼 주색? 아닙니다. 카키색이라니까요. 카키. 화면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살짝 녹색기가 들어가서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고장난 식기건조기에 한번 돌린 듯한 그 색깔. 도무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네, 카키색. 카키색. 예, 이것도 뭐 소개해드리죠. 배문성 크레딧 애널리스트 이스트 스프링스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뱀성입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를 좀 잘못 들었어요. 지금도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시고 부동산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로서 그래서 부동산을 보는 거다. 채권 전문가가 웬 부동산이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네. 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부동산이야말로 진짜 채권이다. 전형적인 채권이다. 야, 그럼 오늘은 채권 얘기입니까? 부동산 얘기입니까? 오늘은? 뭐 둘 다 묘하게 결합됐다고 봐야죠. 근데 초반에 이제 이프로님께서 뭐 양자역학 이런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예. 저는 그 흔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메디컬 닥터라고 해서 MD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도 M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당의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사회과학에서 요거 준비해온 이거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살짝 불발탄. 예.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사실 가격이라는 이 답이 없는 네. 영역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막 이것저것 막 분석을 해보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 맞으면은 이제 관심을 받고 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주식 애널과 크레딧 애널 차이부터 잠깐 약간 설명드리면 예. 주식 애널리스트 분들은 주가의 상승이 중요하니까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에 좀 주목을 하시는 신사업을 반면 뭐 하는지. 그렇죠. 예. 영업이익의 성장 부분에 예. 집중을 하는데 크레딧 애널은 이제 내가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 원리금을 못 받게 되면은 어떡하지가 이제 가장 큰 이슈거든요. 신사업을 하면 야 저 사업에 비용 얼마나 들어? 그래. 그게 궁금하지. 저거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회사나 기업이, 그 산업이나 그 회사가 잘 안 될 가능성, 그리고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네.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크레딧과 채권의 관점에서 좀 향후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좀 약간 유동성 리스크, 좀 약간 전례 없는 수준의 유동성 리스크에 이제 직면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채권, 뭐 채권과 부동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들어가 봐야 되나요? 네. 네,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네. 네. 예. 저에게 오늘은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회사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디스클레이머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그런 것도 해야 되군요. 예. 일단 오늘 발표드리는 건 다 개인 의견이고 이제 종목명이 나와도 그게 추천이나 어떤 보유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 야, 네네.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네. 도대체 회사가 어딘데 지금 삼프로TV에 나와서 한 번도 저 얘기를 말로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신 분은 처음인데.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스트 스프링스 자산운용. 예, 이게 엄격하네 회사가. 예. 네. 네, 일단 좀 화면과 함께 채권 쪽은 짧게 설명드릴게요. 예. 최근 채권 시장의 특징을 꼽자면 이제 트리플 A 등급을 받는 초우량 회사, 이제 한전 같은 공사랑 은행들의 순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 이제 그보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채들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다 못해 이제 발행 자체를 못해서 순상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 1, 2년 전만 해도 공사나 은행채가 발행이 많이 늘어나도 일반 회사나 캐피탈사들도 조달이 같이 잘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0년처럼 금리를 확 내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공급이 많이 늘어도 이걸 시장이 다 소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심지어 당시에는 발행 금리도 이제 막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을 이제 끌어올렸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확대될 땐 이제 돈이 안전하고 좋은 자산부터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하고 안 좋은 자산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예. 이제 반대로 유동성이 축소되면 위험하고 안 좋은 자산부터 자금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고 좋은 자산도 위협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트리플 A인 이제 공사나 은행 채권의 가격도 상당한 타격을 지금 받은 그런 국면이고요.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예. 잠깐 보시면 예. 그러면 뭐 유동성이 만능이고 뭐 공급은 그럼 영향이 없는 거냐? 뭐 그건 아니고 이 화면 보시면 같은 조건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면 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전과 도로공사는 신용도의 차이가 없는 회사인데 네. 보시다시피 도로공사는 발행 물량이 그냥 꾸준히 일정한데 비슷한데 한전은 많이 발행된다. 네, 언더스탠딩에서도 몇 번 다루셨듯이 굉장히 네.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예전엔 둘이 같은 가격이었는데 갈수록 한전의 조달 금리가 더 높아지고 지금 요 회색 바가 이제 그 둘 간의 가격 차이 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한전채 가격이 도로공사 채권보다 더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을 많이 했으니까. 채권 발행을 네. 많이 하려니까 금리를 좀 더 줄 테니 좀 사가세요. 그렇죠. 발행 금리를 자꾸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가격은 채권 가격은 가격은 떨어진 것이고요. 예.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이제 화면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가격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는 그러니까 유동성과 공급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설명력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유동성 축소하는 와중에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하락할 거고 가격이 예.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공급도 감소하면 웬만한 악재는 다 밟아가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예. 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가 이제 판단이 좀 어려워진 건데 네. 이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이 변하는 게 영향력이 좀 크다고 감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동성과 공급 중에 더 많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좌우할 결정된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금리와 관련된 거고.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 양이 필요하느냐. 유동성이고 뭐 금리와도 관계 있겠죠. 예. 네, 공급은 부동산 그 주택 공급? 주택 그렇죠. 공급인데 주택 공급이고. 예. 그래서 뭐 가령 뭐 금리는 고작 한 번 내렸는데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면 뭐 그러면 당연히 하락할 확률이 높을 거고. 집값이. 네. 그 공급은 조금 늘었는데 금리는 많이 내리면 그러면 상승하는 동력으로 좀 작동을 하겠죠. 예. 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은 그런데 여기까지 요즘 알겠어요. 부동산 국면은 4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요즘은? 유동성 축소. 유동성은 축소니까 1번 아니면 1번 4번. 아니면 4번인데 네. 그렇죠. 예, 공급은 1번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가 금리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핵심적으로 하려는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니까 또 아닙니다. 흔들리시는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좀 계획대로 있는데 중간에 자꾸 껴주지 아닙니다. 마시라니까요. 예, 공급에 예. 대해서 좀 많은 네, 얘기를 이해했어요. 뒤에 하려고 해서 중요한데 뭐 네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채권 이야기를 자꾸 이제 먼저 드렸던 게 일단 전세는 채권이다라는 것부터 좀 개념 설명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세가 채권이다. 네. 전세는 채권이다. 그렇죠.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준 거는 맞죠. 그런데 채권은 이자도 있고. 이자를 매달 주는 게 채권이니까 예. 월세는 채권이다 그러면 언더스탠드. 그거는 뭐 맞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무슨 전세가 왜 채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집주인이 내 집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을 조달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 세입자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세입자가 2년 뒤에다 나가겠다라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말씀처럼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렇게 그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내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비스는 월세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월세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 주거 서비스를 매달 이자처럼 제공을 하고 있는 집주인이 거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빌리고 이자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권이다. 그렇죠. 그런 채권 채무 관계에 또 이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는 흔히 그 세입자를 약자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세입자는 채권자고요. 예.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 채무자가 이제 갑이라는 건데 사실 돈 구하기 쉬울 때는 이제 은행 다니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텐데 돈 구하기 쉬울 때는 채무자가 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구하는 기업이 오히려 이제 네. 은행 상대로 갑이 돼서 은행들이 줄 서서 막 이렇게 돈 제발 써달라고 제 돈을 빌려가 이렇게 주세요. 하죠. 예. 근데 돈 구하기 어려워질수록 최근의 모습처럼 이제 오히려 이제 은행 앞으로 기업들이 이제 줄 서서 이제 자금 조달하려고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오랜 기간 세입자가 약자라는 인식은 그동안 돈 구하기 쉬운 세상이었고 예. 오랜 기간 그만큼 집주인도 돈 구하기 쉬운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구하기 쉬운 세상이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그 채무자가 이제 돈 구하기 어려워진 세상이 되면서 예. 집주인도 슬슬 이제 약자가 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도처에서 좀 느껴지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전세가 채권이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면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낮아지고 네.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022년은 그 8월 달이 이제 임대차 입법 2년 차 되는 때라서 많은 분들이 전세가가 폭등할 거다라는 전망을 사실은 이전에 하셨었는데 네. 네, 근데 현실은 지금 반대로 전세가가 막 지금 이제 떨어지는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서울에 지금 특별히 입주 물량이 막 어딘가 되게 많은 곳도 아닌데 예. 이 전세가 왜 떨어지나라는 게 의아하다면 그거는 전세가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전세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전세는 채권이니까 금리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듯이 전세가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은마 아파트 30평에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그 권리인 주거 네. 서비스의 가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예. 근데 그 전세가 5억일 때도 있고 10억일 때도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10억일 때는 시중금리가 낮은 거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놔도 별로 받는 것도 없어. 10억 맡겨놔봐야 나오는 게 뭐 1,000만 원밖에 안 네. 되면 그냥 그걸로 뭐 그냥 집 쓰시오 네. 하는 거고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5억 전세의 가치가 커지는 거니 예. 금리가 올라가면 10억 하던 전세가 5억 되는 게 당연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값도 떨어진다. 같은 원리로. 예, Exactly?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Definitely?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Kindly, nicely.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이 갑자기 머리가 좀 하얘지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뭐 그러면 전세는 뭐 채권이다까지는 뭐 받아들였다면 네. 집값은 이제 전세 플러스 갭인데 이거는 어땠는지도 좀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월세 실거래가 통계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자료가 공시되는데요. 네. 뭐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 수리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집 상태에 따라 전월세 차이가 크게 나고 또 나홀로 아파트들은 거래량 적으니까 이것도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샘플로서 통계가 유의미하게 잡히는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의 월세를 보시면 2011년부터 임대차 입법 시행 이전인 2020년 상반기까지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월세 가격은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시용평가사에서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 하면서 2011년부터 취미 삼아서 이거를 이제 좀 트래킹하면서 좀 놀란 부분이었는데요. 와,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월세는 왜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뭐 집값이 오른 이유를 듣고 뭐 공급이 부족하다, 뭐 소득이 네. 증가했다, 뭐 가구 수가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런 이제 선호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도 이제 월세가 장기간 요지부동이었다는 건데요. 네. 저는 그래서 좀 나름 생각해본 결론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네. 일단 하나는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집값이나 전세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 되는 게 저는 이제 교통과 학군이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런 지역들은 교통과 학군이 거의 완성형이다 보니까 네. 더 확 이 교통과 학군이 더 확 좋아질 만한 상승 동력이 지금도 비싸고 그냥 그쵸. 계속 그 정도 수준이 이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저성장하지만 신용 등급은 높은 뭐 공기업 같은 뭐 약간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선호하는 뭐 그런 주거지이겠죠. 그러니까 상승 동력은 떨어지지만 이미 안정된 그런 주거지다라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감가상각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한 1, 2년 차 아파트와 8, 9년 차 아파트는 살아보면 분명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집의 퀄리티가. 남편도 그렇습니다. 1, 2년 차 남편과 8, 9년 차 남편은 네. 확실히 살아보면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보다는 집이 덜 감가상각되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말씀 사람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네. 감가상각이 사람은 가속상각되는 자산이죠. 네. 예. 아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면 그래도 이런 지역들쯤 되니까 8, 9년 차 돼도 1, 2년 차 때와 동일한 월세를 받았던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설명이 그러면 오히려 그래도 조금씩 가격이 높아진 셈이다. 그렇죠. 숫자는 비슷해도 감가상각 정도를 비팅하면서 갔다라는 그런 거다.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그래도 결국에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뭐 많든 적든 공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가령 2006년에 처음에 도곡 렉스리 완공됐을 때는 네. 저 도곡동이 굉장히 부촌에 위치해 있었고 이 아파트도 당연히 가장 부촌이었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대치나 반포에도 막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잖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역에 이제 그런 반포나 대치 같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니까 이런 신축 공급 부담이 월세 상승을 또 제약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부동산 전세 얘기도 해주시고 부동산은 채권이라면서요. 아, 예, 그래서 네네.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네. 부동산도 금리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네. 왜냐하면 그건 채권이니까. 아, 예,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아까 그 네모 매트릭스에서 보여주셨듯이 그렇죠. 공급 이슈도 같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당연히 그건 그렇죠. 알겠어요. 예, 네, 그러면 둘 중에 금리냐 공급이냐 네. 예.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네. 어떤 분은 유동성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공급 이슈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살짝 비겁한 설명이라면 네. 금리의 변화가 덜할 때는 공급에 따라 많이 출렁일 것이고 공급이 계속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좀 이게 추동이 좀 되겠죠.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더 많이 변했냐가 이제 좀 더 힘이 실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 네. 변동성이 그렇죠. 네네네. 근데 사실 예. 공급이 단기적으로 급변하기는 쉽지는 쉽지 않죠. 않죠. 예, 쉽지 않죠. 그리고 공급은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타이트하기 마련이에요. 공급이 민간 건설업자에 의해서 주로 주도되다 되니까. 보니까 그들은 공급이 타이트할 것 같을 때만 집을 공급합니다. 공급이 넘치는데 집을 공급하는 미련한 주택 건설업자는 없어요. 미분양 한번 나오면 바로 안 지으려고 존재하지만 곧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업자들은 영리한 업자들이라 그러다 보니 네. 조금 남는 게 금방 사라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 공급은 웬만하면 빠듯한 게 일반적인 디폴트고 그렇다면 뭐 금리 영향.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설명으로 좀 제가 네? 이어가자면요. 예, 이 그래프는 이제 그 아까 예시로 든 두 아파트의 상단 레벨의 월세를 이제 연환산해서 월세 중에 상단 월세만 넣어서
연환선에서 이제 집값으로 나눈 그러니까 세전 월세 수익률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비교해서 나타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주 우량한 채권들이 그렇듯이 이제 기준금리보다 대략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집을 살 때 여기가 뭐 월세는 잘 나가나 혹은 뭐 여기 월세 수익률이 얼마지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면서 밸류에이션 해보고 집을 사시는 분은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힘이자 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대부분 월세 수익률을 인지하지 않고서 집을 사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장기간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일정 수준의 어떤 스프레드, 금리 차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 이런 스프레드를 두면서 동행한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예. 뭐 매우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이야기. 아까 전에 월세 가격이 비슷한 건 어디였어요? 아까 전에 그게 바로 10년 동안은 비슷했다고 네, 했죠? 월세 가격이 비슷했던 게 이 도곡렉슬과 부산 더샵 센텀파크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월세 수익률을 10년간의 수익률을 나타낸 월세 거죠. 가격은 비슷했으나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이 기준금리 하단으로 내려간 건 아니고 기준금리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와 함께 집값 잠깐 리뷰를 해보시면 서울 지역부터 화면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요. 기억하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기준금리가 3% 내외였던 이때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좀 주로 하락하는 약세장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금리를 이제 6차례까지 인하하니까 거세게 이제 반등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오랜 금리 인하 기간 중에 유일하게 한 2번 정도 인상을 했던 구간이 있는데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 이때는 이제 바로 금리 인상과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라는 공급 증가가 겹쳤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매트릭스상에서 1번 쪽에 이제 부합하는 시기였죠. 이때 이제 당연히 가격 하향 압력으로 작용했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과 일부 급매물 거래로 이제 침체를 겪었는데 2019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재개되면서 굉장히 짧은 조정 후에 이제 다시 우상향한 모습이죠. 예. 대략 보면 2015년에서 2018년 때까지 2배 거의 다들 이제 선호 지역들은 2배까지 올랐었고요. 약간의 조정 거친 뒤에는 이제 이 지점에서 50% 더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3배 오른 셈이죠.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비서울 지역은 어땠었느냐 하면 기준금리가 1.5% 내외였던 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값이 되게 장기간 횡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좀 1.5% 내외의 금리로는 이런 해당 지역으로는 유동성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유동성은 안전하고 좋은 자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하고 덜 선호된 자산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1.5% 정도의 금리 때는 이렇게 지방이나 비서울 지역으로까지 막 이렇게 힘있게 유동성이 소위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만 가다가 좀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0.5%로 내리니까 이 지역들도 바로 그냥 2배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일산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퍼져나갔다. 그렇죠. 거의 전국적으로 다 뭐 동탄이나 일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이런 모습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이슈와는 무관하고 이제 드디어 위험하고 덜 선호되는 자산으로도 유동성이 터진 거다라고 이제 좀 보는 거죠. 채권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네. 예. 제가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분석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거고요. 나는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르다. 다릅니다. 좀 느낌이 다르네요. 결론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칭찬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되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 화면 이제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렸던 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근데 왜 유독 이번 금리 인상은 뭐 채권 대학살이라면서 이제 난리가 나느냐 하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선형 관계가 아니라 이런 그 볼록한 그래프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채권의 볼록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수학적인 거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더 이 그래프가 볼록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 가계 주택 보유 기간이 평균적으로 9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10년 만기 채권의 비율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뭐 충분히 볼록성을 가지는 거죠. 10년 만기 정도의 볼록성을 가지는 건데 근데 이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금리가 낮을수록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이 Y축인 가격이 확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3.25에서 5.25까지 변할 때 가격 변화와 0.5에서 3.25까지 변할 때의 가격 변화는 지금이 훨씬 더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비선호 지역까지 이렇게 유동성이 흐를 수 있던 배경이 1.5에서 0.5로 내리는 게 비록 1%포인트 차이지만 금리가 낮은 데에서 더 낮게 변화시키니까 가격을 확 올리는 힘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게 맞는 말씀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금리가 5%에서 6%가 되면은 채무자들은 이자 비용이 20%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1%에서 2%로 오르면 같은 1%포인트 오르는 거지만 이자 비용 부담은 2배가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훨씬 더 부담은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저거 보니까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과학적이네. 부동산을 양자역학처럼 설명. 되게 과학적인 설명처럼 들리네요. 컨벡시티 들어봤습니까? 볼록성. 볼록성. 저 원래 어디 채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까? 볼록성이라고? 채권에서는 많이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일 때 훨씬 가격 차이가 크고. 그렇죠. 낮은 금리에서 움직일 때 금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둔화되고. 네, 그렇죠. 감이 더 둔화된 거죠. 볼록성.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금리 이야기 실컷 했으니까 이제 그 기다리시는 공급 이야기를 좀 다룰 텐데요. 근데 저는 공급 이슈를 좀 이제 기업 실적도 이제 단순히 판매량만 보기보다는 이제 매출이 얼마냐를 중시하잖아요. 즉 P 곱하기 Q를 중심으로 분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령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한 종목 상장이어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뭐 코스닥의 뭐 한 종목 상장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전자가 훨씬 더 유동성을 많이 빨아들이죠. 이제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요. 그것처럼 주택도 단순히 공급량 Q만 고려할 게 아니라 P 곱하기 Q로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강남구의 1만 채 입주 물량이 강북구 2만 채 입주 물량보다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무슨 시가총액 구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채권시장에서 한전과 은행채 발행 확대가 미치는 여파는 그보다 못한 자산들의 수요를 붕괴시키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되게 낮은 채권이 아무리 발행 많이 해봤자 그보다 위 금리가 그러니까 그보다 그 등급이 더 좋은 채권들 영향 안 받거든요. 근데 이 최상단의 공급이 많아져 버리면 이 아래가 이제 그냥 막 붕괴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채권은 사실 신용 등급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서열화된 자산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은 좀 부동산 시장이나 이제 대학교도 굉장히 서열화돼 있다 보니까 저는 참 이게 대학이나 부동산과 이 채권이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할 때 설명력이 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얼마 전 들어보니까 어떤 모 학장님이 서울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서울대 정원 줄이면 당연히 서울대 들어가기 훨씬 더 힘들어지고 할 텐데 그 이유를 줄이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서울대 정원을 너무 늘리면 비서울대의 소외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심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찌 보면 강남의 공급을 뭐 무지하게 많이 늘리면 이 비강남 및 저 비서울 쪽으로는 아예 뭐 유동성이 갈 수가 없는 여기가 유동성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한전채 많이 발행하는 건 똑같다. 그런 약간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은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마구 확장되는 때에는 그걸 다 소화하면서도 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금리를 막 높여서 유동성이 막 없어지는 와중에 강남에 마구 신축이 쏟아진다. 그러면 저 이제 뭐 비강남 비서울은 완전히 뭐 그냥 거기 주인들은 뭐 그 대학살이고 그렇죠.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겠죠.
좀 약간 그런 감각으로 공급을 한번 제가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공급해서 그동안 집 올랐다고 잘난 척하는 집주인들 좀 고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반반인 나라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발언을 하면 나머지 반한테 결국은 다 욕먹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본다는 게 가격을 곱하기로 봐야 된다는 게 실제로 비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채, 만 채 나왔다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느 가격대에 만 채가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100개 공급되면 1,000억 원어치 공급된 거잖아요. 그건 5억짜리 아파트가 200개 공급된 거와 같은 공급 효과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이죠. 매우 신선한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가격이란 걸 이렇게 결국은 분석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결국은 이 유동성의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이란 게 개입해 버리면은 예를 들어 결혼이나 무슨 대학교 정원처럼 이런 인구 대비 자리 이게 아니라 가격은 결국은 P라는 거를 곱해서 서로 봤을 때 가격이라는 걸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급 부분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화면과 함께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빨간색 꺾은 선은 서울 아파트의 그해 연도의 이제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바는 2022년 초,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 가격들이 확 떨어지기 전에 그때 기준으로 평당 5천만 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고요. 노란색이. 그리고 초록색 바는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 입주 물량을 따로 집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9년은 이제 프로님도 기억하실 텐데 이때 2008년에 잠실의 엘리트 래파 그리고 2009년에 반포 레미안과 자이 도합 3만 세대가 입주했는데 이걸 P 곱하기 Q로 생각하면 굉장히 센 공급이 이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고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없었는데도 집값이 상당 기간 약세였는데 이건 결국은 2011년부터 이제 금리를 2%에서 3.25%까지 금리 인상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어떤 엄청난 공급 물량에 대한 여파가 함께 지속된 여파가 아닌가 좀 저는 좀 약간 후행적으로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약세 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이제 약세 기간이었던 2019년은 보시다시피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로 인해서 헬리오시티도 P 곱하기 Q로 생각하면 굉장히 센 공급이었죠. 이때 전세가와 집값이 같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서 노란색과 초록색은 거의 비슷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고가 아파트나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부산의 센텀 이런 것만 좀 빼면 그런데 이제 어디는 노란색과 초록색이 비슷하다가 어디는 또 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2022년 초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이런 데들도 평당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 노란색 바는 마포 성동, 강동 고덕주공 이런 그렇죠. 그 물량들이 있으니까 초록색 바보다 당연히 좀 더 높다라고. 노란색은 고가, 초록색은 찐고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가서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2008년부터 참고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이 4개 구 입주 물량은 연평균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쫙 그냥 연평균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평균이 7,000세대 정도 나온다. 근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가 파악한 강남 3구 공급 물량만 연평균 13,000세대로 거의 2배가 되거든요. 용산구는 제가 집계를 못했고 강남 3구만 이렇게 4년간 5만 1,000이니까 대략 연평균 13,000세대 나오고요. 이게 P 곱하기 Q 개념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공급 부담인 게 금리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지금 비슷한 레벨에 왔는데 서울 선호지 집값은 그때보다 지금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강남 3구의 공급은 평소 예년 때보다 지금 2배
올랐다. 2배 가까이가 이제 앞으로 4년간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공급 부담이 굉장히 크다. 지금 서울이 저는 그렇게 픽업하기 Q로 생각하면은 공급 부담이 지금 앞으로 3-4년간 꽤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그 와중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둔촌주공에 굉장히 이제 이게 12,000세대나 되니까 이게 입주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이런 그 생각들 하는데 보시면 이 반포도 여기를 다 합치면은 이게 12,000세대쯤 되거든요. 근데 반포 12,000세대는 둔촌주공의 P까지 감안하면 한 2배에서 2.5배쯤 되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서울의 반포, 개포, 방배 뭐 이런 데들에서 나오는 물량이 우리가 픽업하기 Q로 감안하면 이게 좀 과거 대비 참 어마무시하게 유동성을 빨아들일 만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재건축은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그 유상증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유상증자냐면 유상증자. 왜 유상증자냐면 이 둔촌주공이 즉 2019년에 멸실될 당시에는 대략 7,000세대가 전세가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였어요. 너무 노후됐고 소형평형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전세 시총은 대략 1조 정도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 시점은 이제 2025년 초로 지금 예상되는데 12,000세대가 전세가를 대략 뭐 8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대략 10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조였던 전세 시총이 10조로 공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구조만큼이 일종의 증자가 되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그 가격의 하락 요인 좀 악재인 거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이 악재를 어느 정도 빠르게 소화하겠지만 유동성이 만약에 막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형국에서 이렇게 막 한 10조짜리 공급이 나온다 하면은 그게 미치는 좀 여파 같은 게 좀 우리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되게 심할 수 있다. 좀 그런 얘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럴듯하네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르죠? 다릅니다. 짠한 내가. 완전 신기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금리랑 공급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유동성 리스크가 좀 이제 심각하게 예상된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요. 자, 일단 뭐 화면처럼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으니까 그 자체로 안 그래도 채권인 전세가가 크게 상승할 여건이었는데 근데 그해 7월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돼서 최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버리는 가격 상한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임대차 입법이란 게 없었다면 전세가가 이제 균형 가격에 갔을 텐데 임대차 입법이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대로 이제 캡을 씌워버리니까 이제 갱신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갱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즉 물량이 확 스퀴징 돼 버리니까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요 암시장 가격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딱 보시면 이런 사례처럼 전세가가 대부분은 어떤 그 평균 가격에 주로 점이 찍혔는데 정확히 임대차 입법 이후로는 갱신 가격과 신규 가격이 이렇게 이원화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 가격 통제에 따른 효과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비싼 동네일수록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간략히 예시를 들면 어떤 아파트가 뭐 10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매년 40세대는 이사를 나가고 이 아파트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대는 50세대다라면 경쟁률은 4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입법을 함으로써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아파트를 그냥 나는 갱신 청구권 써서 그냥 더 살아야겠다라고 눌러앉은 사람이 한 30명 되면 이제 이사로 빠진 사람은 10명이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여전히 50명이면 10대 50이 됨으로써 이 가격을 확 올리는 그걸로 작동을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의 이제 다른 공격할 부분은 그럼 원래 들어오려던 50명도 이 50가구도 줄지 않겠냐. 그쪽에서 갱신 청구가 그렇죠. 쓰니까. 예, 다른 데서 갱신 청구 써서 이사 가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오려던 생각하다가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매우 좋은 지역은 이 수요가 정말 꾸준하게 있다는 거죠. 다른 데보다. 즉 내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혹은 뭐 이제 뭐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저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나는 가야만 된다. 뭐 이러면 그만큼 수요가 견고한 거잖아요. 이 지역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견고한 지역일수록 이 쇼티지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령 강북 북한산 시티는 갱신 가격과 신규 가격 차이가 한 1억에서 1.5억 정도였는데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한 7억 정도가 올라버렸고 목동은 또 한 뭐 3, 4억 올랐는데 이게 차이로는 한 60% 오르는 그래서 비싼 거일수록 사실 웬만해서 가격이란 게 오르면 싼 게 더 상승률이 높은데 심지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비싼 게 상승률까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우리가 그 롤렉스나 샤넬이 가격을 올리면 그 하위 브랜드들이 가격 올리기가 되게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데들이 신규 전세가가 확 오르니까 선호도가 좀 같이. 떨어지는 것도 전가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이게 게다가 하필이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하필이면 2021년 하반기에는 반포주공 4,000세대가 멸실이 되고 이 4,000세대가 가구당 이주비를 10억 이상씩 지원받아서 전세가가 확 이제 오버슈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2021년 전세가는 0.5% 기준금리에다가 가격 상한제가 돼버린 임대차 입법 그리고 거기다 반포주공 멸실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3단 콤보가 이제 겹쳐서 신규 전세가가 확 그냥 오버슈팅이 돼버리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마포구와 강동구에 있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인데 뭐 여기 정도도 이제 차선호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차선호지 기준으로도 뭐 7억이 11억 되고 뭐 6억이 9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들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들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전세가 개념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2년 뒤인 이제 2021년 이 시기에서 2년 뒤인 2023년은 3%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포 반포 같은 최상급지에서 이제 입주가 예년 대비 2배 정도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지금 벌어지는 전세가 하락이 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유동성 리스크에 처하는 이유는 자금 시장이 좋을 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차입을 되게 많이 늘렸다가 이게 만기 도래 시점에 자금 시장이 위축돼 버려서 리파이낸싱이 안 될 때 차라리 금리를 좀 더 주고라도 전액 다 리파이낸싱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 이자 비용 더 주면서 이걸 리파이낸싱 할 텐데 그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냥 상환하시오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가진 돈이 부족하면 이제 뭐 롯데처럼 지금 계열의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상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2020년 이후로 이게 갭 투자 비중이 참 높아져서 좀 가계 부채로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이 이제 너무 중요한 부채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면 집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계속 오르면서 리파이낸싱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수년간 전세가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전세는 그냥 의뢰 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되게 익숙해졌는데 사실 그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는 채권이라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올랐던 거고 오른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고 그런 집주인 입장에서 어찌 보면 전세 보증금은 그동안 영구채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걱정 없이 그냥 이거는 계속 되는 거야. 계속 리파이낸싱 하면 되는 거야. 리파이낸싱 되는데 심지어 더 많은 금액으로 리파이낸싱이 되는 거다. 만기 상환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전세 보증금은 분명히 채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채무가 영구채 그러니까 영구채 회계적으로 자본으로 잡잖아요. 상환을 안 해도 이제 되니까. 그래서 참 뭐 그러다 보니 참 사실 기업도 차입을 계속 늘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부실해도 망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상황으로 이제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34평 갭 투자자의 상황을 제 예시로 든 건데요. 2016년에 이 아파트는 집값이 8억 원이고 전세가 6.5억 원이라 당시 갭이 1.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1억 5천만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2021년에 신규 전세를 들였다면 이제 전세가가 11억 원이라서 4억 5천의 현금이 유입이 된 겁니다. 이 집주인에게요. 근데 이 돈을 만약에 다른 데 투자해서 묶여 있다면 내년에 전세가가 하락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돌려줘야 되는데 묶여 있으면. 이게 사실은 최근에 말이 많았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문제가 고객이 예치한 돈을 막 자기들이 막 다른 데 투자하고 막 암호화폐 같은 거 투자했다가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올랐다면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이게 막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고객 돈을 돌려줄 이제 자본이 없어진 그러다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집주인들이 2년 뒤엔 돌려줘야 될 전세금을 과연 마치 에스크로처럼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하고들 있겠느냐. 뭐 썼겠죠. 뭐 이리저리. 그렇죠. 심지어 뭐 집을 또 사는데 레버리지로 썼을 수도 있고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다 부자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과연 이 1억 5천만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이 집주인들이 과연 다 부자일까? 뭐 이 부분도 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례로 이제 가령 2021년에 마포레미안 프루지오에 갭 투자를 했다면 자기 자본이 7억 5천이 필요했던 거고요. 전세가 11억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영끌에서 자기 유동성을 다 넣은 거라면 이 11억에서 이제 다음번에 뭐 8억이 된다거나 해서 3억 주거나 나 나갈게요 하면은 이 영끌한 사람은 또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네네. 요즘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 빠지는 게 저것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주식 팔아서 전세금 돌려줘야 영부채가 계속 발행이 돼야 되는데 상환이 돼야 되는데 상환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네요. 나는 영부채라고 생각했던 게 부채로 돌변을 해버린 거죠. 자본인 줄 알았는데 부채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진짜 잘 똑같은 설명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만. 자 끝내. 진짜 잘 똑같습니다. 끝내. 왜 이렇게 생각할수록 채권이랑 비슷하지? 더 들으면 부동산 시장 엉망됩니다. 좀 정신 있습니까 지금? 곧 둔천주공 분양인데.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뭐 그래서 제가 한창 서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좀 비서울 지역을 같이 보시면요. 대부분의 지역이 향후 2, 3년간 예정된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장기 평균은 2005년부터 2021년 평균 입주 물량이었는데 이 입주 물량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 143% 더 많고 대구 뭐 96% 더 많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방은 1%대 기준금리에서도 유동성이 잘 흐르지 않던 곳인데 지금은 3%대 금리인데다가 2020년에서 2021년도 분양가가 과거 대비 한 2배 가까이 상승한 와중에 공급까지 많으니까 지방이 픽업하기 큐를 생각하면 유동성 부담이 좀 상당해요. 가령 여기 이 기타 지방이 2018, 19년은 분양 물량이 한 6만 세대 정도였는데 2021년은 분양을 이제 뭐 거의 2배 정도 했거든요. 게다가 이게 다 분양이 다 완판이 거의 다들 됐었고요. 근데 이것들은 이때 분양한 물량들은 이제 2023년, 24년에 입주 물량으로들 이제 도래할 예정인 거죠. 저기서 이제 더 차트 넘어가면 저 차트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저기서 말씀드리면 저 복잡한 표지만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어떤 거요? 저 표요. 방금 표. 네네. 2021년에 분양 물량이 기타 지방과 전국은 평균보다 높지만 저 서울의 8,567 숫자를 보십시오. 저 뭡니까 저게? 그 2021년에 이 좋은 장에 장이 좋으면 분양도 많거든요. 저거 뭐냐는 거죠. 지금 오늘 배문성 애널리스트님이 좋은 그 통계를 갖고 오셨는데 강남에 이제 앞으로 1, 2년, 2년, 3년 동안 재건축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 쏟아지는 재건축 물량 언제 액션 들어가서 지어진 걸까요?
언제입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매우 초기 때입니다. 네. 그때 열심히 으쌰으쌰 진도 나가서 분양하고 한 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거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부 몇 년간 예. 서울에서는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2021년에 분양 물량이 절에서 8,567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때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쏟아지는 물량들은 있는데 네. 그 다음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인서울에 굉장히 걱정인 겁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배경 설명은 이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들 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20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서울도 분양 먼저 한 다음에 착공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하니까 차라리 분양을 늦추자. 그러니까 즉 착공부터 하고 착공부터 먼저 하고 분양은 최대한 늦추면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건 뒤로 갈수록 상승하니까 분양을 최대한 늦출수록 더 분양가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분양을 늦추자라고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둔촌주공도 뭐 공정률이 한 50%까지 온 와중에 분양을 지금 한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아마 분양을 먼저 한 다음에 둔촌주공도 착공을 들어갔을 텐데 그러다 보니 2021년은 착공 물량은 여기서 한 3.7만 호 정도 더한 물량이 착공 물량인데 분양은 그중 8,500세대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좀 밀렸네요, 분양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이 표가 이 많은 곳들이 사실 착공은 들어갔어요. 이 뭐 둔촌주공도 착공 이미 되어 있고 다들 이 반포도 다 멸실시키고 지금 터파기 막 이렇게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 분양을 한 거는 이렇게 많지 않고 분양을 아직 안 한 게 많다. 그러다 보니 이게 참 결국은 통계가 어그러진 게 이게 정확히 가령 뭐 둔촌주공도 원래는 2023년 8월이 그 이제 완공 예상 일정으로 이게 둔촌주공의 시공사들 사업 보고서 보면은 다 2023년 8월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양 안 하고 착공부터 하니까 이게 살짝 공기가 막 이렇게 늦춰지기도 하고 만약에 분양부터 먼저 했다면 이건 무조건 계약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2023년 8월까지 막 어떻게든 뭐 자재비가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했을 텐데 그냥 약간은 설렁설렁하다가 중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가 이게 좀 입주 시기가 좀 늦춰졌죠. 그래서 저도 물론 이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4년간 입주 물량이 앞으로 이렇게나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여 어떤 사업장인가가 둔촌주공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딘가들은 좀 더 늦춰질 수는 있죠. 다만 이제 둔촌주공이 워낙 학습 효과를 한번 보였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서로 이게 잘 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서로 건설사가 지금 이 입주 예정이라고 적은 수치가 다 그 시공사들이 감사 보고서에 그러니까 그 사업 보고서에 적어놓은 예정 시기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4년간 나올 거다. 이렇게 이 2배 정도의 물량이 나옵니다라는 설명이고요. 네, 그래. 연도는 좀 차이가 있어도 하여튼 평균적으로는 대충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분양의 이 시점 문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프로님 말씀처럼 집값이 확 오르고 분위기 좋을 때들 다들 야 이제 하자라고들 이제 저 지역들이 했으니까 그러고들 결국 약간 밀려도 결국은 이제 2주까지 다 하고 멸실시킨 거니까 이제는 약간 멸실까지 되고 이주했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공으로는 어쨌든 가도록 되어 있죠. 이분들이 뭐 돌아갈 집이 없는 거잖아요. 새 집을 지어줘야지 되니까. 네. 1분만 쉬었다 해볼까요? 뭐 한 20분 남았는데 그냥 들으면 안 됩니까? 그냥 들어요? 알겠습니다. 20분 정도면 저는 그냥 들읍시다. 그대로 여기서 끊으면 너무 아쉬워. 2부만 보는 분들은 도대체 이거 1부 어디 갔어? 이거 마침 또 남은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충분히 준비한 걸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참 이 부분은 이게 참 저도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채 리스크가 좀 서울은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가 이제 주담대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제2금융권에서 LTV 막 90% 수준으로 조달한 가구가 좀 적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준은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2020년에서 2021년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사실 정확한 통계 그러니까 지금 집계 그러니까 저는 그 정확한 통계를 보진 못했지만 이제 국회의원 요청 자료를 보니까 저축은행은 2019년에 이 사업자 주담대가 한 5조였었는데 이게 2021년 중에는 한 12조에서 13조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상승률이 컸던 거죠. 근데 네. 이런 대출을 했던 게 저축은행뿐 아니라 캐피탈사, 뭐 이런 또 다른 그런 제2금융권도 했으니까 예. 좀 이런 데들이 이제 LTV 90% 혹은 심하면 95%까지 대출을 해줬었는데 예. 이게 통상 만기가 3년 일시 상환으로들 대출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2020년, 21년에 이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3년 뒤인 내년과 후년에 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은 지금 본인들도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뭐 어딘가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과연 이거를 그대로 리파이낸싱을 해줄 거냐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게다가 리파이낸싱을 설사 해준다 해도 예. LTV의 90%, LTV의 V가 낮아졌으니까 그럼 그 정도는 갚으세요라고 이제 상환 압력이 들어올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이 부분이 가계부채가 아니라 기업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가계부채가 뭐 1,800조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그 가계부채가 약간 기업으로 치면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차입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드러나 있다 보니 예. 좀 약간 크다 뭐 어쩌다 해도 참 되게 잘 관리가 되는 약간 덜 위험하게 신경 써서 이제 관리가 되는 숫자인데 이렇게 가계부채에 안 들어간 전세 이런 사업자 주담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일종의 지금 부의 부채 주석 같은 걸로 빠져 있는 거고 사실 기업들이 웬만해서 문제가 생긴 게 이 차입금 재무 상태표에 있는 차입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예. 부의 부채에서들 통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 PFA, BCP 이런 것도 다 부의 부채이지 이렇게 차입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북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아니듯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의 부채 같은 곳들의 네. 상황이 좀 앞으로 1, 2년이 좀 약간 좀 심각하다. 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내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부채 리스크가 참 난이도가 높은 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가까운 하락장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른쪽에 이 미분양 물량 추이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국 미분양 추이인 건데 예. 2007년 초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야 이거 분양가 상한제 그 전면 시행되기 전에 2007년 11월이 전면 시행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빨리 분양 다 해버려야겠다라고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분양을 밀어내다 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건설사들이 그때 당시 2007년도 집값이 높았을 때거든요. 우리나라의 집값이 그때 리만 터지고 나서 이제 확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2007년은 그래도 집값이 아직은 높았던 시기인데 저때 건설사들이 비싼 가격으로 분양했던 거를 가게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분양 물량으로 네. 확 올라간 거죠. 미분양 물량이 무려 16만 호까지 확 치솟았는데 그러다 보니 저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건설사들이 결국은 부도가 나고 그로 인해 저축은행도 막 이제 같이 구조조정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건설사와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면 되는 이슈였단 말이죠. 예. 안 팔렸으니까 너네가 안 팔린 물건 그렇죠. 너네 책임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부실한 애부터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은 2020년과 2021년에 앞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약간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들도 집값이 2배로 확 올랐는데 그때 분양한 물량을 가게가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 그때 분양한 거 분양 성과 보면 거의 다 100% 분양 완료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분양 물량이 2020년과 2021년 집값 높을 때 씨가 마르는 수준으로 감소를 합니다. 다 분양이 된 거네요. 다 분양이 됐죠. 다 샀어요?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물량이 다 가게로 간 거죠.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과 2021년에 분양을 했던 게 이제 내년과 후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과연 이때 샀던 분들이
이거를 입주할 만큼의 유동성들이 다 준비가 이제 과연 돼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는 어쨌든 건설사나 증권사나 제2금융권이 이미 판 거란 말이에요. 이제 100% 팔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들을 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내년부터 입주하는데 이게 바로 미입주 리스크라고 해서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할 돈이 없다라면은 이 건설사나 증권사한테 줘야 될 돈이 이제 못 주고 막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동산 PF ABCP 문제를 한 차원 또 다른 이슈로 끌어올리는 게, 사실 우리가 PF ABCP 중에서 지금 되게 문제로 보는 것들은 이제 아예 분양조차 하지 않은 예정 사업장 PF거든요. 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100% 분양 완료된 PF 사업장들은 우량한 사업장으로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 분양 완료됐으니까 이건 입주하고 나면 계약자로부터 수분양자로부터 돈 다 회수해서 이 PF 다 끌 거야. 이렇게 예정이 된 거인데 만약에 가게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우량했던 이 100% 분양 완료된 PF마저 이게 어떤 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서로 이게 이 부채 리스크가 서로 물고 물리게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방은 제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지역에 100% 분양 완료됐는데 어느 건설사가 한 1, 2년 지나도록 계속 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 분양된 거 맞냐? 혹시 너네가 지금 자료를 가짜 자료 준 거 아니냐 하는데 맞대요. 맞는데 왜 회수를 못 하고 있냐 하니까 통상 지방은 이제 기존 1주택자가 신축을 분양받으신 경우가 많아서 내 집이 팔려야 일로 들어간다. 근데 내 집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내 집이 팔리면 들어갈 테니 좀 기다려라. 뭐 건설사들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럼 건설사가 뭐 가산을 막 물리든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든지 해서 뭐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건설사도 이제 이분을 계약을 취소하면 새로운 계약자를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이 분양이 끝났는데. 그렇죠. 그것도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해놓은 걸 누가 그 분양가에 새로 사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러세요. 이렇게 좀 기다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분이 입주 자금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면서 이 돈이 매출채권이 계속 쌓여서 그러다가 이제 건설사 중에는 이제 유동성이 계속 나빠져서 이제 쓰러지는, 그게 이제 약간 전형적인 2008년 이후에 2012년까지 벌어졌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약간 부동산 PF 이슈가 좀 중소형 증권사 쪽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고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지금 잘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계신데, 내년에 벌어질 이 이슈는 지금 이 중소형 증권사 다루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떤 그냥 기관만의 이슈면, 옛날처럼 건설사만의 이슈면 부실한 때부터 이제 워크아웃 보내고 저축은행 부실한 곳 워크아웃 보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개인이 이제 가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엮여 있거든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세보증금 문제도 이거는 사인 간의 채무인 거잖아요. 이 사인 간의 채무를 또 국가가 어떻게 뭐 이렇게 개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는 내가 집주인한테 받아야 또 뭐 둔촌주공 내가 분양받은 거 뭐 입주를 들어가든 뭐 할 텐데 집주인이 못 주고 있으면 또 내가 이 건설사한테 줘야 될 돈이 또 막히고, 이런 식으로 도처에서 그러면 그 미분양 아파트들은 그 당시에는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너무 저조해서 미분양인 작년 재작년에 팔려나간 미분양 아파트들이 입주 안 될까봐 걱정이신 건데, 그죠? 아닌가요? 그보다는 작년과 재작년은 건설사가 분양한 것들은 거의 다 100% 분양이 됐고, 심지어 미분양이었던 물량까지 개인들이 막. 근데 그때 분양받고 이제 곧 완공될 곧 완공될 아파트들에서 입주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입주가 원활하게 될 것이냐, 아무 문제 없이. 그게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내가 분양받았을 때보다 올랐는데 누가 이걸 계약 취소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꽉 잡아야죠. 무슨 사채를 쓰더라도 이거는
완납을 하고 내 집으로 얼른 이제 등기를 쳐야 되는 네. 내 전세가 빠지거나 내 집이 팔려야만. 그렇죠.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로 분양받았을 텐데. 그렇죠. 네. 1주택자도 분양자를 못 받았겠죠. 분양이 지방 아파트 아니면 무주택자만 가능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그랬을 텐데 지방은 1주택자도 분양이 되신 분이 그러면 일종의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연쇄 부도 가능성.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의 부도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혹은 전세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못 구해서 일종의 이제 손을 드는 뭐 입주금을 못 낸다고 채권 네. 그 전세 가격은 못 돌려 전세금이 안 빠지면 집주인이 못 돌려주면 그 돈 빼서 입주 잔금 치르려고 했던 최근에 분양받은 무주택자들이 특히 수도권은 무주택자들이겠죠. 네, 그렇죠. 그 부분들이 네. 입주가 안 되면 건설사도 잔금 못 받고 이제 그 난리가 계속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확산되는데 문제는 그 시발점이 지금 같은 경우는 중소형증권사라면 국가가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쓰면 되는데 수많은 개인이라면 이거를 어떡하지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건 결국 은행인 건데 개인과 가장 밀접한 유예해줘라. 은행이 대출해줘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년의 환경은 아직 내년까지는 금리를 한 번이 될지 뭐가 될지 인상을 해놓고 그 긴축 기조를 일단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와중에 은행을 통해서든 뭐가 되든 이렇게 이들을 지원하도록 유동성을 풀 수가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은 유동성을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금리를 확 끌어내려서 유동성을 확 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기가 막 더 쉬워지니까 DSR도 금리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듯이 있는데 지금 내년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예를 들면 개인으로부터의 연쇄도산이 일어나서 건설회사까지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게 다시 또 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반드시 급매물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부동산에도 급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들을 이제 이런 일이 결국은 통주공 분양 받아요. 약간 불안해졌어.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분양 받는 가격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뭔가 유동성이 확 퍼지거나 어떤 지원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가장 그 원론적인 해법은 이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그렇죠. 뭐든지 아까 전에 말했듯 코스닥 주식을 팔든지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금 빼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코스닥 팔 분들 있으면 코스닥 팔아서 내줄 것이고 못 내주면 이제 경매 때까지 지나가야죠. 근데 아마 지난달인가요? 정부가 그것 때문에 실은 그 세입자 내보내는 대출은 풀어줬어요. 맞아요. 풀어줬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DSR을 적용하느냐 문제인데 그렇죠. 적용해요 그것도. 그래서 전세 8억에 들어있는 세입자인데 전세가 지금 5억 되는 바람에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끌적으로는 대출도 안 되겠네 그럼? 이미 그냥 이미 그렇죠. DSR을 찼으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집주인한테 그럼 나머지 8억을 빌려주고 내보낼 수 있느냐 하면 그 DSR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정책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참 과연 DSR은 그래도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해 좀 최후의 보루처럼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것까지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감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서 이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잘 좀 논의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갔으면 하는 애널리스트님 제 그 시작점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그거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라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요즘 그러니까 요즘 막 떨어지잖아요. 요즘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리볼빙이 안 되는 집주인들이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 떨어지는 게 계속되면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 가격에 이제 그 이전 가격은 이제 2020년도의 전세 가격인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그때보다 얼마나 지금 전세가 떨어졌냐만큼이 상환 압력인데 말씀처럼 2021년은 전세가가 너무 높았던 시기라
내년 전세가가 이게 지금처럼 가거나 더 하락하면 예. 이 상환해야 되는 압력의 그 폭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거죠. 예, 네, 네. 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무서운 시나리오인지. 전 집이 없으니까 좋다 그냥. 좋아. 근데 뭐 제 직업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 직업이 이제 예. 뭔가 잘 안 될 가능성, 부채 문제가 커질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런 것이고 실제 이렇게 돌아갈 것이냐는 이제 또 봐야 돼요. 정부 당국과 이제 사실은 뭐 금리를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코로나가 터져서 막 미국이 제로 금리로 가고 이런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사실 저도 2019년에 집값 전망 한번 틀렸던 게 그때가 이제 말씀처럼 아까 헬리오도 입주되고 금리도 2번 올라서 이제는 좀 서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막 내리니까 확 상승세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상황이라는 게 유동성 상황과 정책적인 부분의 상황이 바뀌면 이런 리스크 일단 저는 이제 리스크를 날 것 그대로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과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리스크로 인지를 충분히 한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뭐 이거는 한번 같이 계속 지켜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애널리스트 그 배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변화는 금리가 좀 떨어지는 조건이겠네요.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이 시나리오는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쉽고도 좀 펀더멘털하게 근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방법인 거죠. 예, 네. 네. 마음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제가 팔아놨는데 진짜 안 기자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 났습니다. 안 기자 정신 차려라 지금. 지금 난립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네, 점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오른 적도 없고 말씀대로 전세 가격의 문제도 있고 대출이 잘 쪼여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야, 진짜.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배문성 애널리스트의 최근 저서 제목은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입니다. 제목 너무 좋아요. 이게 훨씬 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제가 담고 있으니까요.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 부동산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빨리 이 책을 한 분이 10권씩 사십시오. 없애버려? 시장에서 씨를 막아야 됩니다. 이 책이 자꾸 퍼져나가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네요. 생각해볼 만한 많은 자료들을 담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9시가 넘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